인생의 절정기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의제니와 틱비 대령. 부유했던 이 집의 두 딸 매기와 사라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연히 매기를 마주하게 된 사촌 언니 로즈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 9부 시작합니다. 1910년. 그날은 매우 평범한 날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녹색이 오렌지색으로 풀잎이 수확물로 변해가는 계속되는 긴 날 중에 하루일 뿐이었다.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전형적인 영국의 봄 날씨였다. 매우 화창한 날이었지만 언덕 위에 자줏빛 구름이 비를 뿌릴 것 같기도 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다가 햇빛이 들곤 하면서 풀잎들이 잔물결을 일으켰다. 그러나 런던에서는 이미 계절의 구속과 압력이 느껴졌고 서부 런던에서는 특히 그러해서 깃발이 펄럭이고 지팡이 소리가 나고 옷들이 늘어져 나부끼며 산뜻하게 페인트 칠을 한 집들에는 차양이 펼쳐지고 빨간 재려는 바구니가 흔들거렸다. 성 제임스 성당, 그린파크, 하이드 파크 등의 공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행렬이 있기 전인 오전에 이미 굽이진 히아신스와 더불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갈색의 화단 사이로 녹색의 의자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막이 오르기를 혹은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인사를 하며 문을 통과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꽃잎 같은 얼굴을 하고 언제나 분홍 카네이션을 달고 있었다. 남자들은 셔츠 깃을 풀어놓은 채로 잔디에 드러누워 신문을 읽었고 마블 아치 옆에 아무것도 없이 멀쑥하게 닦여진 공간에는 연사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 보는 여자애들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고 엄마들은 잔디에 앉아서 자기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원로와 피카딜리를 따라 화물차, 승용차, 버스들이 아래로 질주해 갔다. 거리가 가늘고 긴 구멍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들은 멈추었다가는 획 지나가곤 했는데 마치 무슨 수수께끼가 풀리다가 막혀버리곤 하는 것 같았다. 계절이 계절인데다 거리가 몹시 붐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원로와 피카딜리 위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이따금 변덕스럽게 움직여 다니기도 하고 덜어는 유리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가 검정색으로 뒤덮기도 하면서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번쩍이는 노란 줄무늬가 들어있는 채석장의 이탈리아 대리석도 더 이상 공원로 위에 구름보다 단단해 보이지는 않았다. 로즈는 버스가 여기에 정차하면 일어나야겠다고 그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버스가 멈추었고 그녀는 일어섰다. 보도 위를 걷는 동안 옷을 잘 입기 위해서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도 아니면서 양복점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을 힐끗 비춰보고는 그것이 연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나 기성복이었고 화이트리 코트와 스커트였다. 그러나 그런 옷들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40이 넘었다. 결국 세월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다. 결혼을 하지 그러세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지 그러세요 라고 사람들이 간섭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러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다리에 구멍을 내어 만든 한 조그만 구석에 잠시 멈추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강을 보려고 걸음을 멈추곤 했다.
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파고가 높아 매끄러운 수면 가득히 잔물결이 이는 진흙투성이의 황금 물결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있는 예인선과 역시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검정 방수포와 미리 보이는 유람선이 있었다. 물결이 둥글고 높게 소용돌이쳤다. 그녀가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거기 서 있는 동안 묻혀있던 감정이 일렁이며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어떤 약속이 있던 밤에 울면서 그곳에 서 있던 일을 기억했다. 눈물이 떨어지면서 그녀의 행복도 무너졌었던 것 같았다. 기억이 여기에 이르자 그녀는 이번에도 돌아섰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교회와 돛대와 도시의 지붕들을 바라보았었다.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었다. 정말이지 그것은 찬란한 광경이었다. 그녀는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섰다. 국회의사당이 보였다. 반쯤은 이맛살이 찌푸려지고 반쯤은 미소를 짓는 이상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고 마치 군대를 지휘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조금씩 몸을 뒤로 움직였다. 못된 사기꾼들. 그녀가 주먹으로 난간을 때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지나가던 사무원 하나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웃었다. 그녀는 종종 큰 소리로 이야기하곤 했다. 안 될 것 없지 않은가. 그것도 위안거리 중에 하나였다. 그녀의 코트와 스커트, 그리고 거울에 비춰보지도 않고 쓰고 다니는 모자처럼 말이다. 웃고 싶으면 웃으라지. 그녀는 성큼성큼 계속 걸어갔다. 그녀는 하이암스 플레이스에서 사촌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다. 가게에서 매기를 만났을 때 그녀는 얼떨결에 자문했었다. 처음에 그녀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러고 나서 손을 보았었다. 그들은 해외에 살았었다. 그녀가 그들을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거기 카운터에 앉아서 매기가 그녀를 보기 전에 단지 목소리만 듣고서 핏줄을 나는 느낌 같은 것을 그토록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내가 너를 보러 가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녀는 바빴고 하루의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그들은 강 위쪽에 하이암스 플레이스에서 살고 있었다. 하이암스 플레이스는 그녀가 그 아래쪽에 살았을 때 자주 지나치곤 했던 가운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는 조그만 초생딸 모양의 동네였다. 그녀는 그 오래전에 자문하곤 했었다. 하이암이 누구일까? 그러나 그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했었다. 강 남쪽의 누추한 거리는 몹시 시끄러웠다. 왁자지껄한 소리들 가운데서 이따금씩 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여자 하나가 이웃에게 뭔가 외쳐대고 있었고 아이가 울었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입을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스레에는 침대, 쇠살대, 부직갱이 그리고 비틀린 쇠로 된 이상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가 고철을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들끓는 소리, 붐비는 차량들의 소음, 행상인들의 외침소리, 하나의 외침과 뒤섞인 고함들이 하이암스 플레이스에 있는 위층 방 안에까지 들려왔다. 그 방에는 사라 파기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노래를 멈추고 식탁을 차리고 있는 언니를 바라보았다.
계곡을 찾아서 그녀가 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장미를 꺾으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주 멋있어. 그녀가 어렴풋이 덧붙였다. 매기는 꽃을 한 묶음 가져다가 그것을 묶었던 단단하고 작은 끈을 자른 다음 꽃들을 탁자 위에 나란히 늘어놓고 질 항아리에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꽃들은 파란색, 흰색, 자주색 등 각기 다른 빛깔이었다. 사라는 그녀가 꽃꽂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갑자기 웃었다. 무얼 보고 웃니? 매기가 무심히 말했다. 그녀는 꽃병에 자주색 꽃 한 송이를 더 갖다 꽂아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황홀한 명상에 망연하여 사라가 말했다. 아침 이슬에 젖은 공작의 깃털로 그녀의 눈을 가리고서 그녀가 탁자를 가리켰다. 매기 언니가 말했지. 그녀가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발끝으로 돌며 말했다. 셋은 둘이나 같아. 셋은 둘이나 같아. 그녀는 세 자리에 있던 탁자를 가리켰다. 하지만 우리는 셋이야. 매기가 말했다. 로즈 언니가 금요일 점심 식사에 올 거라고 말했잖니. 이제 곧 올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난 어떤 가게에 있었어. 물건을 사고 있었지.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는 좀 더 차근히 정리하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카운터 뒤에서 나오더니 말하는 거야. 내가 네 사촌이야. 난 로즈야. 내가 널 보러 가도 되겠니?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녀는 물건들을 의자 위에 놓았다. 점심때가 좋겠어요. 라고. 그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지 보기 위해 방을 둘러보았다. 의자가 빠져 있었다. 사라가 의자를 끌어다 놓았다. 아래층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왔어. 매기가 말했다. 발소리가 멎었다. 그들은 아직 더 올라가야 해요. 맨 위층이라고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발소리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건 최고의 고문이군. 사라가 손을 모아잡고 비틀며 언니에게 매달려 말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매기가 사라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문이 열렸다. 로즈가 들어왔다. 정말 오랜만이야. 악수를 하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무엇이 그녀를 이곳에 오게 했는지 의아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방은 가난에 찌들어 보였고 바닥에는 카펫도 깔려있지 않았다. 한쪽 구석에는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매기도 그녀가 가게에서 보았던 것과는 너무도 달라 보였다. 그러나 심홍색 금박 의자가 거기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서야 안도했다. 저건 현관에 있었잖니. 그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다. 네, 매기가 말했다. 그리고 저 거울은 창문 사이에 걸려있는 얼룩으로 뿌옇게 된 낡은 이탈리아 거울을 쳐다보며 로즈가 말했다.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매기가 말했다. 어머니 침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피차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아주 멋진 방을 찾았군. 로즈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커다란 방이었고 문기둥에는 조각이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렇지만 좀 시끄럽지 않아? 그녀가 이어 말했다.
예의 그 남자가 창문 아래에서 외쳐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에는 반쯤 펴진 우산들 같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위로는 커다란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는데 건물을 가로지르는 검정 선들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 같았다. 그 남자가 아래쪽 거리에서 고함을 쳤다. 네, 시끄러워요. 매기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 편리해요. 극장에 가기가 아주 편리하죠. 사라가 고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살 때 봤던 기억이 나. 그녀를 돌아보며 로즈가 말했다. 언니가 여기 살았었다고요? 매기가 커틀렛 요리를 먹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여기는 아니고 저 모퉁이에 친구랑 함께였지. 로즈가 말했다. 우린 언니가 에버콘 테라스에 산 줄 알았는데. 사라가 말했다. 한 군데 아닌 여러 곳에서 살 수는 없나 뭐. 막연히 귀찮은 기분으로 로즈가 반문했다. 그녀는 여러 곳에서 살았었고 여러 가지의 정열을 느꼈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 난 에버콘 테라스를 기억해요.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길다란 방이 있었죠. 끝에는 나무가 있었고 벽난로 위엔 그림이 있었어요. 붉은 머리를 가진 소녀 그림 말이에요.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의 엄마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가운데에 둥근 테이블이 있었죠. 매기가 말을 계속했다.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푸른 등방울눈을 한 하녀도 있었고. 크로스비 말이군. 그녀는 아직 우리랑 함께 있어.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그러고는 사라가 마치 이야기를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그러고는 로즈가 말했다. 글쎄, 그러고는 그녀는 매기를 차를 마시러 온 어린 소녀쯤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식구들을 보았다. 몇 년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세한 일들이 떠올랐다. 밀리 언니가 머리핀을 가지고 어떻게 차주전자의 심지를 건드리곤 했던가. 회계 장부를 들고 앉아있는 엘리너 언니도 보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엘리너 언니, 나 랠리 상점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았다. 과거가 현재 위로 떠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외면한 채 식탁 가운데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노란 유약칠을 한 항아리의 표면에 푸른 매듭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난 아벨 삼촌을 기억해요. 매기가 말했다. 그 삼촌이 내게 목걸이를 주셨어요. 금박이 있는 푸른색 목걸이였죠. 아직 살아계셔. 로즈가 말했다. 그들은 마치 에버콘 테라스가 무슨 연극의 한 장면이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실제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녀가 그녀 자신을 실제 인물이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의 실제는 아니었다. 그것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동시에 두 명의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즉, 그녀는 같은 순간에 두 개의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이면서 또한 지금 이곳에 있는 그녀이기도 했다. 창문 아래쪽에서 요란하게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화물차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식탁에서는 유리잔들이 쨍그렁거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관한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몸을 약간 움찔하며 유리잔들을 떼어놓았다. 여긴 좀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네, 하지만 극장에 가기는 아주 편리하죠. 사라가 말했다. 로즈가 쳐다보았다. 그녀는 했던 말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사라는 지금 스스로를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늙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로즈는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한다는 게 무슨 소용있담.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의 과거란 게 무엇인가. 그녀는 항아리를 응시했다. 저들은 나를 보고 웃기만 하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왔지? 그녀는 생각했다. 셀리가 일어나서 접시들을 치웠다. 그리고 델리아 언니는 기다리는 동안 매기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항아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꽃꽂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듣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녀를 보고 있자니 딕비 삼촌이 생각났다. 마치 푸른 꽃 옆에 흰 꽃을 꽂는 꽃꽂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녀는 꽃다발을 정리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일랜드인과 결혼했어.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매기는 푸른 꽃을 한 송이 집어서 흰 꽃 옆에 꽂았다.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녀는 다시 자문했다. 저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어째서 나는 아침 시간을 쪼개고 하루 일을 중단했던 거지? 계속해요, 로즈 언니. 매기가 푸딩을 권하면서 말했다. 파기터 집안에 대해서 들려줘요. 파기터 집안? 로즈가 말했다. 그녀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넓은 도로를 따라 뛰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지극히 평범해. 그녀가 말했다. 대가족이고 큰 집에 살고. 그러면서 그녀는 이 화제에 대해 스스로도 매우 흥미로워함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사라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평범하지 않아요, 파기터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로 식탁보 위에 선을 그렸다. 그녀가 다시 로즈를 쳐다보았고 로즈는 몸을 약간 꼿꼿하게 세웠다. 그리고 로즈 언니는 자신의 말에 박차를 가해 황금빛 외투를 입은 남자에게로 곧장 다가가선 이렇게 말하죠. 몹쓸 눈이로군. 그게 로즈 언니 아니에요? 마치 식탁보 위에 그녀를 그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언니를 쳐다보면서 사라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야. 자기 몫의 푸딩을 끌어당기며 로즈는 생각했다. 그게 바로 나야. 다시금 그녀는 자신이 동시에 2사람이 된 듯한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글쎄,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야. 매기가 자기 접시를 밀어넣으며 말했다. 이리 와서 안락 의자에 앉아요, 로즈 언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벽난로 있는 데로 가서 안락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 의자에 앉는 부분에 굴렁쇠 같은 용수철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그들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집을 선택한 이유였다. 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직접 요리했다. 셀리는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 가고 없었다. 그녀는 매기의 의자 옆으로 자신의 의자를 당겨갔다.
옷을 직접 만들어 입니? 구석에 있는 재봉틀을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재봉틀 위에는 비단 옷감이 놓여 있었다. 네, 매기가 재봉틀을 바라보며 말했다. 파티복인가? 로즈가 말했다. 녹색 바탕에 파란 선들이 있는 비단이었다. 내일 밤이에요.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싶은 듯 묘한 동작으로 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감추고 싶은 거야. 내가 그녀한테 나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로즈는 생각했다. 로즈는 매기를 쳐다보았다. 매기는 일어나서 옷감과 재봉틀을 가져다가 실을 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크지만 가늘고 그리고 억세게 보였다. 난 내 옷을 직접 만들어 입지 못했어. 매기가 바늘 아래서 비단을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바라보며 로즈가 말했다. 그녀는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자를 벗어서 바닥에 던졌다. 매기가 동조하는 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자라기보다는 남자처럼 다소 거칠게 잘생긴 모습이었다. 하지만 언니는 다른 일들을 했었잖아요. 매기가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손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어조로 말했다. 비단 옷감을 따라 바늘이 꽂히면서 재봉틀이 기분 좋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여기 살 때 난 다른 일들을 했지. 로즈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기지개를 켰던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야. 그녀가 덧붙였다. 내가 어렸을 때 난 친구랑 같이 여기 살았었어. 그녀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꼬마 도둑들을 가르쳤지. 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봉틀만 돌리고 있었다. 난 언제나 보통 사람들보다 도둑들을 좋아했어. 로즈가 잠시 후에 덧붙였다. 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난 독립하고 싶었어. 로즈가 말했다. 네, 매기가 말했다. 로즈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얘기하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수월했다. 뭔가 똑똑한 소리를 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에 관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다. 사라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워털루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캄파니아에서 어떤 뚱뚱한 남자에게 매달렸던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캄파니아? 로즈가 말했다. 캄파니아에 관해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문틈으로 들었어요. 사라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아주 색다른 얘기 같던데요. 그녀가 로즈에게 컵을 건네주었다. 난 언니들이 이탈리아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캄파니아에 대해서, 달빛에 대해서 말이에요. 로즈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워털루 거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던가 워털루 거리에 대해서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있었다. 얘기한 것을 전부 글로 옮겨 놓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될 거야. 그녀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매기가 잠시 재봉틀을 멈추고 웃었다. 글로 쓰지 않더라도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로즈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생각보다 늦은 시각이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가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나랑 같이 가지 않겠어? 그녀는 얼떨결에 덧붙였다. 어딜요? 매기가 그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다. 로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말했다. 모임에.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숨기고 싶었다. 그녀는 유난히 수줍음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들이 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왜지? 그녀는 어색하게 그곳에 서서 기다리면서 자문해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위층에서 기다리면 돼.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엘리너 언니와 마틴 오빠도 보게 될 거야. 살아있는 파기터 집안 사람들 말이야.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는 사라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이라고 그녀는 말했었다. 그녀는 사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발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의자의 팔걸이에 앉아 몸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가볼까? 그녀가 여전히 발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나지게 물었다. 로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겠어. 그녀가 결심을 한 듯 말했다. 얼른 옷을 입고 올게요.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침실로 갔다. 그녀의 뛰어가는 모습은 마치 날아가는 새 같았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침울한 작은 거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모퉁이에는 주점이 하나 있었다. 맞은편의 집들은 매우 더러워 보였고 또한 매우 시끄러웠다. 길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길 위에 분필로 표시를 해놓고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가엾은 녀석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모자를 집어들고 2개의 핀을 잘 꽂았다. 좀 불쾌하지 않아?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모자의 한쪽을 다독거리면서 말했다. 저 모퉁이에 있는 술집 말이야. 가끔 밤늦게 귀가할 때면 술 취한 사람들 말이에요. 매기가 말했다. 그래, 로즈가 말했다. 그녀는 코트에 가죽 단추들을 채우고 마치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몸 여기저기를 가볍게 매만졌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신발을 가져오며 말했다. 또 이탈리아에 가겠다고요? 아니야.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입에 핀을 잔뜩 물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말했다. 넌 집에 남아서 옷 만들기를 끝마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어? 사실 가고 싶었던 것은 매기였다. 아니에요. 난 집에 있겠어요. 악수를 하며 매기가 말했다. 난 그걸 싫어해요. 까닭 모르게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로즈에게 미소 지으며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가 나를 두고 한 말이었나? 로즈는 층계를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싫어한다는 뜻인가? 나는 그녀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홀본 외곽의 오래된 광장으로 통하는 골목에서 수년 동안 거리 모퉁이에 서서 비바람을 견뎌낸 듯한 코가 빨갛고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나이 지긋한 남자가 바이올렛 꽃을 팔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옆에 노점을 벌이고 있었다. 많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반쯤 시든 꽃들 주위로 녹색의 나뭇잎들이 장식처럼 붙어 있는 단단히 묶인 꽃묶음들이 쟁반에 일렬로 놓여 있었다. 예쁜 바이올렛 꽃이요. 싱싱한 바이올렛 사세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그는 습관적으로 반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그 말을 되풀이했다. 예쁜 바이올렛 꽃이요. 싱싱한 바이올렛 사세요. 그는 누가 꽃을 사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때 2명의 숙녀가 걸어왔다. 그가 바이올렛 꽃을 내밀면서 한 번 더 말했다. 예쁜 바이올렛 꽃이요. 싱싱한 바이올렛 사세요. 2 숙녀 가운데 1명이 그의 쟁반에 동전 2개를 떨어뜨렸다. 그가 올려다보았다. 또 1명의 숙녀가 걸음을 멈추고 손을 기둥에 대고서 말했다. 언니를 여기 남겨두고 갈까봐. 키가 작고 뚱뚱한 숙녀가 그녀의 어깨를 때리면서 말했다. 바보같이 굴지 마. 그러자 키 큰 숙녀가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웃음을 웃어대고는 이미 돈을 지불하기라도 한 것처럼 쟁반에서 바이올렛 한 묶음을 집어들더니 휘적휘적 걸어가 버렸다. 이상한 손님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꽃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꽃을 가져갔던 것이다. 그는 그들이 광장을 돌아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중얼거렸다. 예쁜 바이올렛 꽃이요. 싱싱한 바이올렛 사세요. 만나는 곳이 여기예요? 광장을 따라 걸으면서 사라가 말했다. 매우 조용했다. 차량의 소음도 멎었다. 나무들은 아직 잎이 무성하지는 않았고 비둘기가 나무 꼭대기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조그맣게 지저귀고 있었다.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안절부절 못하며 오갈 때마다 잣나무가지가 포도 위로 떨어졌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에 불어왔다. 그들은 광장을 돌아 계속 걸었다. 저기 저 집이야. 로즈가 한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각이 새겨진 출입구가 있었고 문기둥에 여러 개의 이름이 씌어있는 그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래층 창문이 열려 있어서 커튼이 바람에 날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로 사람들의 머리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했다. 로즈는 현관 계단에서 잠시 멈추었다.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그녀가 말했다. 사라는 주저했다. 그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바이올렛 꽃묶음을 로즈의 얼굴에다 휘두르며 소리쳤다. 좋아요. 가요. 미리암 페리시는 편지를 읽고 있었다. 엘리너는 앞지 위에 선들을 그리고 있었다. 난 이 모든 걸 들은 적이 있어. 난 종종 이런 일을 했지.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같은 모습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주드 타입이 있고 레젠비 타입이 있는가 하면 미리암 타입이 있다고 앞지에 선을 그으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 그녀는 앞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으며 생각했다. 이때 로즈가 들어왔다. 그런데 로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엘리너가 물었다. 엘리너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로즈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 사람이 누구건 회의는 계속되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해야 하지? 가운데 있는 구멍으로부터 살을 그리며 엘리너는 생각했다. 그녀가 올려다보았다. 누군가가 난간을 따라 덜컥덜컥 지팡이 소리를 내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바깥의 정원에서는 나뭇가지가 위아래로 흔들렸다. 벌써 나뭇잎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미리암이 서류를 내려놓았고 스파이서 씨가 일어섰다. 내가 보기엔 달리 방법이 없어. 그녀가 연필을 다시 집어들며 생각했다. 그녀는 스파이서 씨가 이야기하는 동안 노트를 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아주 정확히 노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사람은 토론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잘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화창한 오후였고 그녀가 큐에 가기를 원해왔었으므로 푸른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 꽃이 핀 나무 앞에 멈춰 섰다. 목련인가? 그녀는 자문했다. 아니면 목련은 이미 철이 지났나? 목련은 잎이 없어 흰 꽃송이가 덩이로 핀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녀는 앞지에 선을 그렸다. 이제 픽포드 씨. 그녀가 다시 올려다보며 말했다. 픽포드 씨가 이야기했다. 그녀는 살을 더 많이 그렸고 그것을 검게 칠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고개를 들었는데 목소리의 어조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를 아주 잘 알아요. 애시포드 양이 말하고 있었다. 나도 그래요. 픽포드 씨가 말했다. 나는 벌써 40년째 그곳에 살고 있어요. 엘리너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얼링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가 웨스트민스터에 살던가. 그는 깨끗이 면도를 한 말쑥하고 조그만 남자였다. 그녀는 그가 팔에 신문을 끼고 기차를 잡기에 뛰어가는 모습을 늘 마음의 눈으로 보았었다. 그런데 그가 웨스트민스터에 산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토론을 계속했다. 비둘기가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밖에서 차가 질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차는 창문 밖에 멈추었다. 마틴이 말을 그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연회복을 입은 키 큰 여자가 들어왔다.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다. 라스 웨이드 부인. 픽포드 씨가 일어서서 의자를 뒤로 빼며 소리쳤다. 키티! 엘리너가 외쳤다. 그녀는 일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앉았다. 약간의 동요가 일었다. 그녀가 앉을 의자가 눈에 띄었다. 라스 웨이드 부인은 엘리너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대단히 미안해요. 그녀가 사과했다. 너무 늦고 또 이렇게 우스운 옷을 입고 오게 되어서요. 그녀가 망토를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대낮에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는 이상해 보였다. 그녀의 머리에는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오페라? 그녀가 마틴의 곁에 앉자 마틴이 말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사무적인 태도로 테이블 위에 그녀의 흰 장갑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망토자락이 열려서 은빛 드레스에 은은한 빛이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엘리너는 그녀가 온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옷차림으로 보아 그녀가 오페라에 가려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지? 엘리너는 궁금했다. 우리가 옥스포드에서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지? 그녀는 앞지에 살을 하나 더 그었다. 이제 그 점은 살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탄 없이 그 일의 전모를 토의했습니다. 키티가 말하고 있었다. 엘리너는 경청했다. 훌륭한 숙녀의 태도가 픽포드 씨를 매료시켰으나 그것이 마틴을 짜증나게 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그때 스파이서 씨가 다시 빠지고 키티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로즈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다. 엘리너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짜증이 났다. 토론이 점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으로 되어간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언쟁은 단지 시간만 낭비할 뿐이었다. 우리가 뭔가 더 깊고 깊은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지에 연필을 찌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갑자기 중요하고 유일한 요점을 보았다. 혀끝에 그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가 목을 가다듬자마자 픽포드 씨가 서류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일어섰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가 말했다. 법정에 가봐야 한다면서 그는 일어서서 가버렸다. 회합은 질질 끓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에 담배꽁초로 가득 찼다. 공기도 담배 연기로 탁해졌다. 스파이서 씨도 나갔다. 그러자 보드햄 양도 나갔다. 애시포드 양 역시 목에 스카프를 단단히 감고 자신의 소형 서류 가방을 재빨리 집어들고 성큼성큼 나가버렸다. 미리암 페리시는 코안경을 벗어 옷 앞에 달린 고리에 고장시켰다. 모두가 다 가고 있었고 회합은 끝났다. 엘리너가 일어섰다. 그녀는 키티에게 말을 걸고 싶었으나 미리암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수요일에 당신을 방문하기로 한 건 말이에요. 그녀가 말을 꺼냈다. 내가 조카를 치과에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던 게 방금 생각났어요. 미리암이 말했다. 난 토요일도 좋아요. 엘리너가 말했다. 미리암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지 말고 월요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편지를 쓰죠. 미리암이 성자였다 하더라도 감출 수 없었던 짜증을 내며 엘리너가 말했다. 미리암은 무엇을 훔치다 들킨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엘리너가 돌아섰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토론을 하고 있었다. 조만간 당신은 내게 동의하게 될 거예요. 미리암이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려. 키티가 장갑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말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으나 야외복을 입은 모습은 상당히 엉뚱해 보였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넬?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왜냐하면 엘리너가 입을 열었다. 난 모르니까. 그녀가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갑자기 그녀는 키티와 비교해서 자신이 초라하고 촌스럽게 느껴졌다. 키티는 머리에 번쩍이는 것을 달고 이브닝 드레스로 정장을 하고 거기 서 있었다. 그럼 키티가 돌아서 나가며 말했다. 난 가봐야겠어. 그런데 내 차로 태워다 줄 사람은 없을까? 그녀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차가 거기 서 있었던 것이다. 아주 멋진 차로군. 마틴이 그 차를 보고 경멸조로 말했다. 찰리 제품이야. 키티가 다소 날카롭게 말했다. 어때, 엘리너? 그녀를 돌아보며 키티가 말했다. 고마워. 엘리너가 말했다. 잠깐만. 그녀의 자기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장갑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우산을 가져왔던가 안 가져왔던가.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소녀처럼 당황하고 있고 단정치 못하다고 느꼈다. 훌륭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운전사는 손에 무릎덮개를 들고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타. 키티가 말했다. 그녀가 타자 운전사가 무릎덮개를 그녀의 무릎 위에 놓았다. 저들끼리 계속 작당하게 두고 우린 가자고. 키티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고집불통들 같으니. 키티가 엘리너를 돌아보며 말했다. 완력이란 나쁜 거야.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아? 언제나 나쁜 거야. 그녀가 무릎덮개를 무릎 위로 끌어올리면서 되풀이 말했다. 그녀는 아직도 회합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엘리너와 얘기를 나누기를 원했다. 그들이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 데다가 그녀는 엘리너를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는 소심해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어야 했던 그 상투적인 회합으로부터 얼른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 저 고집불통들 같으니 그녀가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내게 말해봐. 그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다. 차는 다른 차량들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녀가 미처 하고 싶은 말을 할 여유도 갖기 전에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엘리너가 손을 내밀었다. 여기 세워주면 좋겠는데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꼭 내려야 돼? 키티가 말했다. 그녀는 엘리너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내려야 돼. 엘리너가 말했다.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계셔. 그녀는 훌륭한 숙녀와 운전사 앞에서 다시 자신이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좀 와서 만나자고. 근간에 다시 만나 내일. 키티가 엘리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차는 다시 출발했다. 라스웨이드 부인은 구석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엘리너를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엘리너를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할 수가 없었다. 항상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니 때로는 야속한 생각마저 들었다. 옥스포드 이래로 그들은 그토록 서로 다른 길을 갔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차가 속도를 늦추었다. 차는 사람이 걷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차량의 대열 속에 끼어 있어야만 했다. 차는 완전히 멈추었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시장의 손수레들로 막힌 오페라 하우스로 통하는 좁은 도로를 내려갔다. 야해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높이 올린 머리와 이브닝 망토 때문에 행상인들의 손수레 사이로 몸을 비켜갈 때 매우 불안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들의 단추구멍에 꽂힌 장식꽃과 하얀 조끼가 저녁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다. 숙녀들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불안하게 걸어갔다. 이따금씩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곤 했다. 신사들이 숙녀들을 보호하듯 그들 가까이 있었다. 하루 중 이 시간에 이브닝 드레스로 정장을 하고 나온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키티는 생각했다. 그녀는 구석에 몸을 뒤로 기대고 앉아 있었다. 코벤트 가든의 수위들, 평상시에 작업복을 입은 지저분하고 몸집이 작은 사무원들, 앞치마를 입은 거칠어 보이는 여자들이 차 안에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오렌지와 바나나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차가 멈추고 있었다. 차는 아침 밑에 통로로 다가갔다. 그녀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금방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낮에 햇빛이 꺼지고 노랗고 붉은 빛에 물든 공기 속에 서자 그녀는 더 이상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분위기에 어울린다고 느껴졌다. 계단을 올라가는 신사숙녀들은 모두 그녀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오렌지와 바나나 냄새가 다른 냄새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옷과 장갑과 꽃들의 미묘한 혼합, 발밑에 카펫은 두툼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 카드가 놓여있는 그녀의 좌석으로 갔다. 좌석 안으로 들어가자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그녀 앞에 열렸다. 늦지 않았다. 관현악단은 아직도 조율 중이었고 배우들은 분주히 악기를 매만지고 웃고 얘기하고 자리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정면의 1등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극장의 바닥은 대단히 어지러운 상태였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가느라고 지나다니고 있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었으며 망토를 벗고 친구들에게 눈짓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들판에 앉아있는 새들 같았다.
좌석 여기저기에 하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좌석 난간에 하얀 팔들이 얹혀 있는가 하면 그 옆에서는 하얀 와이셔츠의 앞가슴 부분이 빛나고 있었다. 극장 전체가 빨강, 금색, 크림색 등으로 빛났고 옷 냄새와 꽃 냄새가 났으며 악기들이 삑삑거리는 소리와 배우들이 연습을 하느라고 내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좌석의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았다. 지그프리드, 그녀가 좋아하는 오페라였다. 장식이 많은 테두리 안에 조그만 공간에는 배역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몸을 굽히고 그것을 읽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그녀는 귀빈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그녀가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두 남자가 들어왔다. 하나는 그녀의 사촌 에드워드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 남편의 사촌 되는 소년이었다. 연기된 것은 아닐까? 그가 그녀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는 외무부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는데 잘생긴 로마인의 머리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귀빈석을 돌아보았다. 가장자리를 따라 프로그램이 놓여 있었지만 분홍 카네이션 꽃다발은 보이지 않았다. 귀빈석은 비어 있었다. 의사들이 그를 포기했어요. 상당한 인물로 보이는 그 젊은이가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지 라고 생각하며 키티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죽는다면? 그녀가 귀빈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그걸 중지하리라 생각해요. 젊은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점에 관해서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극장은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다. 숙녀들이 몸을 돌릴 때면 그들의 팔에서 빛이 반짝였고 머리를 돌릴 때면 빛의 잔물결이 반짝이다가는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짝이곤 했다. 이윽고 지휘자가 관현악단 사이를 지나 지휘대로 올라갔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그가 돌아서서 청중에게 인사한 다음 다시 돌아서자 모든 불빛이 가라앉고 서곡이 시작되었다. 키티는 좌석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커튼의 주름으로 인해 그녀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좋았다. 서곡이 연주되자 그녀는 에드워드를 바라보았다. 붉은 빛을 받고 있는 그의 얼굴의 윤곽만을 볼 수 있었는데 여느 때보다는 무거워 보였지만 서곡을 듣고 있는 그는 지적이었고 미남이었고 그러면서 약간 소원해 보였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새 아이가 있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았고 인도에 살았고 음악이 그녀로 하여금 좀처럼 하지 않는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우쭐하게 했고 그녀 자신과 그녀의 과거 위로 기분 좋은 빛을 던졌다. 그런데 내가 차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마티는 왜 비웃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비웃는 게 무슨 소용이람. 그녀는 자문했다. 막이 올랐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굽혀 무대를 바라보았다. 난쟁이가 칼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그는 좀 짧고 날카롭게 쳤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음악이 바뀌었다. 그는 음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그 잘생긴 소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이미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다. 그를 거의 엄숙하게까지 보이게 만드는 그 흠잡을 데 없이 존경할 만한 몰두하는 표정을 그녀는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그프리드가 있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표범 가죽 옷을 입고
매우 뚱뚱하며 밤색 넓적다리를 하고 곰을 끌고 있는 그가 여기 있었다. 아마 가발을 쓴 그 뚱뚱하고 기운 좋은 젊은이를 그녀는 좋아했다. 그의 목소리는 장엄했다.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그는 갔다. 그녀는 다시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았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그녀가 아주 젊었을 때 옥스포드에서였던가. 그녀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러 가서 단단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매우 밝은 방이었고 정원에서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다. 그리고 한 젊은이가 머리에 나무 부스러기를 묻힌 채 들어왔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해 주기를 원했다. 그녀가 오페라 안경을 쓰면서 생각했다. 그녀는 오페라 안경을 눈에 가져다 댔다. 갑자기 무대가 밝아지고 가까워졌으며 잔디는 두꺼운 녹색 털실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페인트를 칠해서 반짝이는 지그프리드의 뚱뚱한 갈색 팔도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내려놓고 구석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늙은 루시 크레드도. 그녀는 빨간 코와 참을성 있고 친절한 눈을 가진 루시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 넌 이번에도 숙제를 안 했구나, 키티. 그녀가 꾸짖듯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키티는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택으로 돌아갔다. 가운데를 버팀목으로 받쳐놓은 나무가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꼿꼿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랑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그녀는 시간이 경과해 간다는 의식과 그 비극성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그때 음악이 바뀌었다. 그녀는 다시 무대를 바라보았다. 방랑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긴 회색 실내복을 입고 한쪽 눈 위에 불안하게 흔들거리는 안대를 하고서 두 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또 계속해서 걸었다. 그녀는 주위가 산만해지고 시들해져서 희미하게 불그스름한 극장 안을 둘러보았다. 좌석의 난간 위로 나와 있는 하얀 팔꿈치들만 눈에 들어왔고 누군가가 회중 전등을 들고 악보를 보기 위해 비치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빛이 여기저기 보였다. 에드워드의 준수한 옆모습이 다시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다소 비판적으로 열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마침내 방랑자가 사라졌다. 그럼 이제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자문했다. 갑자기 지그프리드가 나타났다. 표범 가죽 옷을 입고 웃고 노래 부르며 그가 다시 나온 것이다. 음악이 그녀를 흥분시켰다. 음악은 장엄했다. 지그프리드는 부러진 칼조각을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다시 두드렸다. 노래 부르고 두드리고 불을 뛰어넘는 것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었다. 더더욱 빨리, 그리고 장단을 맞추어,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는 두드렸다. 마침내 그는 칼을 그의 머리 높이로 휙 치켜 올렸다가 내렸다. 딱! 모두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자 그는 칼을 머리 위로 휘두르며 소리치고 노래 불렀다. 음악이 더욱 커지더니 막이 내렸다. 극장의 가운데에 불빛이 밝혀졌다. 모든 색깔이 다시 본래대로 보이게 되었다.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얼굴들과 다이아몬드와 사람들로 다시 생동감에 넘쳤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흔들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극장 전체가 하얀 사각종이로 흔들리고 있는 듯 했다. 막이 갈라져서 내려왔다. 짧은 바지를 입은 키가 큰 일꾼들이 막을 붙잡고 있었다. 키티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막이 다시 닫혔다가 다시 갈라졌다. 일꾼들은 붙잡고 있어야 하는 무거운 막 때문에 발까지 끌려갈 지경이었다.
이윽고 그들이 막을 내려지도록 놓고 가수들이 사라지고 관현악단이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도 관중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고 프로그램을 흔들며 서 있었다. 키티는 그녀의 좌석에서 그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그는 좌석의 난간에 기대고 있었다. 그도 아직 박수를 치고 있었다. 브라보, 브라보. 그가 외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잊고 있었다. 아주 훌륭했지요. 그가 마침내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동시에 두 세계에 있으면서 두 세계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야릇한 표정이었다. 훌륭했어요. 그녀가 동의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부러움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이암스 플레이스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식탁이 치워져서 부스러기 몇 개만 남아있고 꽃병이 파수병처럼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다. 방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비단 옷감에 바늘이 꽂히면서 바느질하는 소리뿐이었다. 매기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사라는 피아노 의자 위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으나 치지는 않았다. 무슨 노래든 불러봐. 매기가 갑자기 말했다. 사라가 돌아보며 건반을 두드렸다. 칼을 손에 들고 휘두르고 휘둘러 그녀가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18세기의 장려한 행진곡 가사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었다. 그녀는 건반에 손을 얹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너 오늘 뭘 했니? 그녀가 이윽고 고개를 들고 불쑥 물었다. 로즈 언니랑 외출했지. 사라가 말했다. 로즈 언니랑 뭘 했는데?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무심히 말을 했다. 사라가 돌아앉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반쯤 몸을 돌려 매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사라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건반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건반을 보이지 않고 정원이 보였다. 꽃, 그녀의 언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꽃을 꺾으려고 몸을 구부린 코가 큰 어떤 젊은이가 보였다. 그가 달빛 속에서 손에 쥔 꽃을 내밀었다. 이때 매기가 끼어들었다. 너 로즈 언니와 함께 외출했었지? 어딜 갔었니? 그녀가 말했다. 사라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벽난로 앞에 섰다. 버스를 타고 홀본으로 갔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거리를 따라 걸었지. 그녀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손을 불쑥 내밀었다. 내 어깨를 찰싹 때리는 걸 느꼈어. 몹쓸 거짓말쟁이라고 로즈 언니가 말했지.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가서 주점의 벽에 내동댕이 쳤어. 매기는 말없이 바느질을 계속했다. 넌 버스를 타고 홀본으로 갔어. 그녀가 잠시 후에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방으로 들어갔어. 사라가 말을 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난 속으로 생각했지.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회악? 매기가 중얼거렸다. 매기가 바느질을 하다가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팡이로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 말리려고 내다건 옷들, 그리고 딱정벌레, 날개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등등. 매기가 말했다.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점, 불가능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올려다보았다. 지나가는 차의 불빛이 천장을 가로질러 새어들었다. 물건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맞은편 선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방의 노란 성광을 이루었고 물결처럼 흔들리는 불빛 때문에 천장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바깥 거리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 마치 경찰이 거리에서 누군가를 그의 의사에 어긋나게 잡아당기고 있는 듯 싸우고 짓밟고 하는 소리였다. 그의 뒤에 대고 비웃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사라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주점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남자가 밖으로 내쫓기고 있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는 가로등에 부딪혀 쓰러졌다. 주점의 문 위에 있는 불빛으로 그 광경이 환히 바라다 보였다. 사라는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돌아섰을 때 그녀의 얼굴은 혼합된 빛을 받아서 더 이상 소녀가 아니고 출산과 방탕과 죄스러운 생활로 인해 지치고 늙은 여인처럼 새파랗게 질리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두 손을 한데 꽉 움켜쥐고 등을 구부린 채 거기 서 있었다. 그녀가 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이 동굴을 진흙과 오물로 된 이 동굴을 살펴보면서 손가락으로 코를 가져갈 거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코를 잡았다. 악취가 나는군. 매기가 혼잣말로 되풀이했다. 그녀는 역한 감정에 솟구쳐서 바늘로 옷감을 찔러댔다. 그건 사실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리는 더럽기 짝이 없는 조그만 존재들이었다. 그것은 고함 소리와 저주하는 소리로 가득한 밤이었다. 폭력과 불안과 또 그런가 하면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밤이었다. 그녀는 손에 옷을 들고 일어섰다. 비단자락이 바닥에 흘러내려서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졌다. 다 됐어. 끝냈어. 그녀가 옷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녀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 없었다. 그녀는 옷을 개켜서 치워놓았다. 그때 졸고 있던 고양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등을 둥글게 구부렸다가 한껏 기지개를 켰다. 저녁 먹으련, 매기가 말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잔을 가지고 왔다. 자, 가엾은 고양이. 우유잔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양이가 우유를 꿀꺽꿀꺽 먹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다 먹고 나자 고양이가 한껏 애교를 부리며 기지개를 쭉 켰다. 사라는 조금 떨어져 서서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매기는 어떤 준엄한 운명을 패하기라도 하듯 팔을 들었다가 내렸다. 사라가 그녀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리다가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손을 들어 눈물을 닦으려 할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옆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드리는 소리가 멎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두드려댔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업처씨가 술에 취해 집에 와서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나 봐. 매기가 말했다. 노크 소리가 그쳤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사라는 거칠게 힘껏 눈물을 닦았다. 달이 차면 배가 들어오는 황막한 섬에서 너희 아이들을 기르라. 그녀가 외쳤다. 아이가 없으면? 매기가 말했다. 창문이 획 열렸다. 째지는 소리로 남자에게 욕설을 해대는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남자도 술에 취한 거친 목소리로 현관 계단에서 뭐라고 외쳐댔다. 그때 문이 꽝 하고 닫혔다. 그들은 듣고 있었다. 이제 그는 벽에 부딪혀서 비틀거리다가 앓게 될 거야. 매기가 말했다. 그들은 옆집에 비틀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고는 조용했다. 매기가 창문을 닫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갔다. 맞은편 공장의 커다란 창문에는 모두 불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가느다란 검은 막대기가 가로질러져 있는 유리 궁전처럼 보였다. 노란 불빛이 맞은편 집들의 아래쪽을 밝혀주고 있었고 무겁게 내려덮인 노란 빛 속으로 하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슬레이트 지붕들은 푸른 빛이 났다. 아직도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서 포도 위에서는 발자국 소리들이 나고 있었다. 멀리서 거칠게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부는 따뜻한 밤이었다. 뭐라고 외치는 거지?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죽음? 그녀가 말했다. 죽음. 사라가 말했다. 그들은 바깥으로 몸을 구부렸다. 그러나 그 문장의 뒷부분을 들을 수 없었다. 그때 거리를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한 남자가 그들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왕께서 서거하셨소.